안녕하세요. 걱정호입니다. 제가 어저께 뜨거운 피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는 극호였습니다. 저는 정호고. 그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개발론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개발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환지라는 거는 뭐 물건을 교환할 때 교환, 돈을 바꿀 때 환전 이런 말 쓰시잖아요. 바꿀 환 그리고 땅 지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런 노래가 있었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아시죠? 세대가 딱 두꺼비 세대 맞으시잖아. 우리가 이제 두꺼비가 헌집을 받아서 이 헌집을 개발을 해서 새 집으로 돌려주죠. 이 두꺼비의 방식이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학습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면 조성 개량, 즉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건축 개량, 건축물을 건설해서 이제 건축물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택지를 개발할 때는 우리가 신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번은 이제 신개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신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이제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신개발이 나눠져요.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일단 내가 택지 신개발을 하려면 원료가 되는 땅, 원지나 소지가 있어야 되겠죠. 뭐 원래 농사 짓던 땅인데 뭐 이제 뭐 바꾸던지 이런 이제 원지나 소지가 있어야 되고 이 원지를 매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원지를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하는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짬뽕한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매수 방식부터 제가 설명드리면 이 매수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 주체가 있으면 이제 개발 택지 대상 지역인 이 원지를 전면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매수해 버리는 거야. 매수하다가 막히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이제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 개발을 해서 이 개발한 토지를 다시 원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두꺼비는 헌집받아서 새 집으로 공짜로 줘도 우리가 이 개발 주체들은 공짜로 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개발 주체도 당연히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면 일정 땅을 떼가 버립니다. 이 일정 땅을 떼간다는 것을 감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감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1000평을 줬어. 토지개발자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택지로 바꿔서 개발을 해서 나한테 돌려주는 땅은 500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 자기들이 뭐 개발비 명목 그리고 뭐 도로나 뭐 공원 이런 거 명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나한테 오지가 않아. 토지 소유자한테. 아, 그러면 내가 1000평 줬는데 500평밖에 못 받았다고? 반밖에 안 되네. 내가 투덜투덜거리고 막 징징댈까요? 토지량은 반이 됐지만 내 토지 가치는 수배, 아니 수십 배, 수백 배까지도 상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떼이고도 기분 좋고 당연히 나도 그걸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혼합 방식은 이제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인데 왜 혼합을 할까요? 항상 우리가 이 반반을 시킨다는 것은 치킨을 주문할 때 반반 치킨을 시킨다는 것은 치킨을 주문할 때 반반 치킨 시키는 거는 후라이드의 바삭함과 그 양념치킨의 달콤함을
둘 다 먹고 싶어서죠.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이제 부동산 개발에서 혼합하는 이유는 뭐 이러한 장점도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매수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내가 이 개발해야 되는 토지를 다 사야 되니까 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뭐 조합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에서 뭐 부득부득 나서는 분들도 많고, 이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항상 사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이 굉장히 더디고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단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두 개를 혼합해서 이런 혼합 방식이 고안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택지 신개발의 이제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공영 개발이 나오는 건데, 자, 이 공영 개발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공적 주체들이 개발하니까 공영 개발이겠죠. 뭐 국가나 뭐 지자체나 한국토지공사나 뭐 주택공사나 이런 공사가 바로 개발의 주체입니다. 이때의 택지 개발 방식은 전면 매수 방식입니다. 강제로 다 수용을 해버리는 거지. 왜? 이 택지를 개발하는데 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제로 수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지자체나 이제 공사 등이 나서서 매수 방식을 통해서 공영 개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발 이익의 사유화, 그러니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공영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 강제로 택지를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유재산권 침해가 크게 일어나죠. 우리가 뭐 한적한 도로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생존권 보장, 이 돈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거 이제 막 프레카드 붙여져 있고, 뭐 LH 사옥 앞에서는 거기는 365일 데모야. 깽가리 치고 있고 뭐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깽가리 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이 공영 개발이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 보상 가격이 충분하지 않아. 뭐 시가로 보상 뭐 받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 돈 받아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고, 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보상 방법들이 이제 강구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영 개발의 정당성은 이 이익의 이 개발 이익을 막기 위해서인데 투기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개발 주체의 구성원들이 이 개발 정보를 알고 개발되는 땅 근처 땅을 사든지 뭐 LH 사태 같은 거 이런 이제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고양이한테 야, 이 생선 잘 지키라고 맡긴 거밖에 더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개발이 있는데 뭐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수익도 다 질 거고 책임도 다 자기가 부담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39번은 이제 신개발 이야기였고, 신개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다음 당연히 재개발 이야기겠죠. 자, 이제 39번. 개발 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 지가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렇게 이 긴 문장을 쉬어가지 않고 이렇게 쫙 늘어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령이라서 그래요. 원래 우리가 법이 항상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호흡이 굉장히 길죠. 이게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는 법령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개발이익이 뭐다?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하면 중간에 말은 필요 없어. 개발이익은 토지 가액의 증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이윤이나 뭐 이런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은 오답인 거지. 뭐 현혹되지 마시고 개발 이익은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저는 이제 좀 개발 이익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환수를 당하고 싶은데 일단 땅 자체가 없으니까는
일단 뭐 나는 환수 당하고 싶어도 환수 당할 수가 없죠. 너무 이게 한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항상 주변에 보면 재개발 때문에 돈 번 분들이 많아. 그래서 나도 재개발 여기 참여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법률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법률 기준으로 재개발을 어떻게 만족시키면은 할 수 있냐? 이 법률 기준 분류가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주거산업 개선 사업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다 키워드만 넣어놨기 때문에 항상 이 키워드를 반드시 용어와 매칭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을 제가 개인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으로서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주택도 노후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단 콤보 맞는 거지. 3단 콤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모여서 사는 주거환경, 배관또만 너무 녹슬었고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막 도로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그리고 이 예전에 이제 지은 다 집들이 돼서 주택들이 굉장히 오래됐어. 이 3단 노답이죠. 노답 3단 콤보를 맞은 곳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기준에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여기는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이 노후화돼야 됩니다. 2단 콤보지, 2단 콤보. 주거 환경 열악, 주택 노후화.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여기는 이제 재건축이죠. 주택만 새로 지으면 사람 살만한 동네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가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 입지도 좋지만은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 주택만 재건축을 하면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분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양호한데 주택이 아파트가 뭐 30년, 40년이 넘어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보통 이제 사용 연수를 최소 50년을 보거든요. 최소 50년을 보고 실제로는 뭐 100년 이상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배관이나 이제 이런 것만 조금 손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20년만 지나도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집값이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그런데 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비용을 생각하면 조금 낭비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를 허물고 2000세대, 3000세대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1000세대를 허물고 뭐 한 10%밖에 안 오르고 한 1100세대 이렇게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 사람들의 어떤 이득만 되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 좀 잠깐 새끼를 샜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앞에 세 개는 뭐 전부 다 주거, 주택 이런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주거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주택 관련된 거. 그런데 이제 뭐 상업지나 공업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뭐 도시재생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시행 방법 기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이제 시행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데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재개발하면 몽땅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를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뭐 이제 부산의 뭐 남구의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안 되니까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버렸죠. 외부를 개량을 해버렸죠. 개량을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전 재개발은 보존만 주거 시설에 우리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방지만 하는 방식입니다. 보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 경주 이런 곳에 이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
동네 같은 경우는 뭐 개발도 불가하고 좀 그러니까는 악화는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복 재개발은 수복하는 거지. 수복은 복구야, 복구. 주거와 관련된 뭐 각종 시설들이 너무 낡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복구하는 거. 도로나 배관 같은 거는 이제 새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배관이라는 것은 내가 물을 탁 내렸을 때 변기에 물을 내렸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배관이 오래되고 낡고 막혀버리니까는 물을 내리니까 오히려 역류로 올라와 버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관을 수리하고 배관을 갈아줘야 되겠죠. 낡은 것을 철거해서 새 것으로 바꾸면은 본래의 기능이 복구,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이 수복되겠죠. 이것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량 재개발은 그러니까 이제 방금처럼 이제 시설을 복구도 하지만 좋은 것도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가스도 추가되고 광케이블 빠른 인터넷도 들어오고 뭐 5G 그리고 뭐 외부 같은 것도 좀 개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개량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말고 외부 리모델링도 굉장히 유행이죠. 철거가 안 되니까 재개발이 안 되니까는 외부를 리모델링하고 조금 더 이제 시설 같은 거를 최신 시설로 확충을 하니까는 아파트 가격이 이 비용보다도 많이 오르고 인기도 올라가죠. 개량 재개발의 뭐 이런 예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철거 재개발은 말 그대로 다 밀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철거해서 밀어버리고 다시 건설하는 것이 철거 재개발입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을 방법으로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보존해서 철거로 갈수록 점점 더 뭔가 일이 커지죠. 이익도 커진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드는 건데, 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왜 비용을 많이 들일까요? 수익, 개발 이익도 많아질 것 같으니까 비용을 많이 들이겠죠. 개발 이익도 보전에서부터 철거로 아래로 가면 갈수록 개발 이익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리대로 가장 큰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철거 재개발을 뭐 개발업자들이나 뭐 주택 소유자들은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여기 이제 빌딩 개발 투자 방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빌딩을 뭐 내 돈으로 할 수 있겠죠.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 내가 돈 내고 뭐 내가 위험 다 부담하고 수익 다 냈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제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내 돈 내산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지주 공동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주 공동 사업에서 지주라는 것은 당연히 지주, 토지 소유자를 이야기하겠죠. 뭐 여러분들은 다 지주 출신이잖아. 저야 뭐 전생에 소장농이었겠지만 이 지주는 토지 소유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 사업이라니까는 그래 우리 토지 소유자들끼리 공동으로 개발 사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 지주하고 개발 사업자하고 이렇게 둘이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방식이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자, 이런 게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제 지주 공동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대물,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거야. 개발 사업자가 돈을 다 대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공사 대금을 이 돈이 아니라 아파트로 받는 거죠.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토지 소유자는 땅 대고 개발 사업자는 돈 대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받아가는 거지.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분양금으로 대신 나중에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외상 거래죠. 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현금에 대한 어떤 이자나 위험 등을 고려해서 개발업자가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분양도 잘 되고 아파트 가격도 좋으니까는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겠죠.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돈도 대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땅도 대고 돈도 대고 다 하는데 이 사업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다 맡기는 이제 위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위탁 수수료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 투자자 모집형은
요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땅 대고, 투자자는 돈 대고, 개발업자는 자기의 노하우를 대서 노력하고, 이 세 사람이 같이 노력해서 으쌰으쌰해서 돈 벌어보자는 것이 투자자 모집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개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시작을 제가 이제 그 뜨거운 피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꽤 좀 또 보러 갈 생각이 좀 있어요.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더 보러 갈까? 왜냐면 이게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다 집중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중간 잠깐 놓쳤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재밌기도 하고 한번 더 볼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재미를 보는 영화도 이런데 수험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반복 학습 제가 당부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